비관주의의 유혹. 스토리 17. 낙관주의는 제품 홍보처럼 들리고 비관주의는 나를 도와주려는 말처럼 들린다. 세상이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경제사학자 디르드리 매클로스키는 이런 말을 남겼다. 보통은 낙관주의에 베팅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관주의는 우리 가슴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그저 더 흔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더 똑똑하게 들린다. 지성을 사로잡고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낙관주의는 종종 리스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먼저 낙관주의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가자. 진짜 낙관주의자는 모든 게 멋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그냥 아니란 태도다. 낙관주의는 중간에 차질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믿음이다. 낙관주의의 기초는 단순하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키려 하기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좋게, 더 생산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것도 아니고 보장이 되지도 않는다. 다만 낙관주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대부분의 경우 가장 합리적인 베팅이다. 고인이 된 통계학자 한스 로슬링은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낙관주의자가 아니야. 나는 아주 진지하게 가능성을 따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낙관주의보다 더 설득력 있는 낙관주의의 형제, 비관주의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2008년 12월 29일 현대 경제사에서 최악이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붕괴됐다. 세계 금융 시스템이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었다.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있겠다 싶었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발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 교수이자 정치과학자 이고르 파나린의 전망을 일면에 실었다. 파나린 교수의 세계 경제 전망은 SF 작가들의 솜씨를 방불케 했다. 기사는 아래와 같았다. 파나린 교수는 2010년 6월 말 혹은 7월 초 미국이 6조각으로 쪼개질 거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알래스카는 다시 러시아의 지배에 놓일 것이다. 중략. 캘리포니아는 그가 캘리포니아 공화국이라 부르는 구심점을 형성하고 중국의 일부가 되거나 그 영향력 아래 놓일 것이다. 텍사스는 텍사스 공화국의 중심이 되어 다른 여러 주와 함께 멕시코의 일부가 되거나 그 영향력 하에 놓일 것이다. 워싱턴 DC와 뉴욕은 대서양 아메리카 일부가 되어 유럽 연합에 합류할 수도 있다. 캐나다는 파나린 교수가 북중부 아메리카 공화국이라 부르는 북부주들을 차지할 것이다. 하와이는 일본이나 중국의 피보호국이 될 것이고 알래스카는 러시아에 편입될 것이다.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것은 골방에 앉아서 횡설수설 짓거리는 어느 블로그의 글도 아니고 과대망상에 빠진 누군가가 작성한 뉴스레터도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금융지 일면에 실린 기사다. 경제에 대해 비관적 시각을 갖는 것은 상관없다. 심지어 종말론적 시각을 갖는 것까지도 괜찮다. 실제 역사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해체 과정을 겪은 국가들의 사례로 가득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파나린 교수 방식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보아야 할 점은 따로 있다. 이와 극단적 반대에 있는 이야기, 즉 터무니없이 낙관적인 예측은 종말을 예언하는 자들의 글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940년대 말 일본을 생각해보자. 당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해 철저히 파괴된 상태였다. 경제적으로든 산업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말이다. 1940년의 혹독한 겨울은 기근을 유발했고 식량은 1인당 하루 800칼로리도 공급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 시기에 일본의 어느 학자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작성했다고 상상해보라. 모두 기운을 내라.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나라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보다 거의 15배 크기로 성장할 것이다. 기대 수명은 거의 2배가 될 것이다. 주식시장은 역사상 그 어느 국가도 본 적 없을 만큼의 수익을 낼 것이다. 40년 이상 실업률 6%를 넘지 않을 것이다. 전자혁명과 기업경영 시스템의 세계 리더가 될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는 넘치는 부를 가지고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일부를 소유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될 것이며 우리의 경제적 통찰을 따라 하려고 애쓸 것이다. 사람들은 방이 떠나가라 웃으며 글쓴이가 정신과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전후 일본에서 실제 일어난 일임을 명심하라. 여기에서도 파라나린과 정반대의 관점은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그 반대로 종말을 예측하는 내용은 그렇게 보이지 않다. 그렇다.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더 똑똑한 소리처럼 들리고 더 그럴싸해 보인다. 누군가에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해보라. 상대는 어깨를 으쓱하고 말거나 못 믿겠다는 눈빛을 보낼 것이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해보라. 상대는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당신의 입만 바라볼 것이다. 그렇군. 어느 똑똑한 사람이 나에게 내년에 10배가 오를 주식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나는 즉시 그를 헛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치부할 것이다. 하지만 헛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내가 가진 주식이 회계 부정 때문에 폭락할 거라고 말하면 나는 모든 일정을 지쳐두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 말해보라. 신문사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 내년에도 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말해보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제2의 대공황이 다가온다고 말해보라. TV에 출연하게 될 것이다.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혹은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혹은 어느 기업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해보라. 평론가나 구경꾼이나 한 목소리로 당신은 세일즈맨이거나 리스크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투자 뉴스레터 업계는 이 점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는 종말을 예언하는 사람들로 득실거린다. 그들이 활동하는 주식시장은 지난 100년간 1만 7천 배가 올랐는데 배당금 포함 말이다. 이는 금융 분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매트 리들리는 이성적 낙관주의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비관주의자들의 끝없는 북소리는 그 어느 낙관주의자의 팡파르도 묻어버리게 마련이다.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순진하다거나 몰지각하다는 소리나 듣지 않으면 다행이다. 세상이 앞으로도 계속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말하면 정신 나간 황당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재앙이 곧 닥칠 거라고 말하면 메가더 재능상을 받거나 심지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다. 성인이 된 이후 내 평생 비관주의의 이유는 유행에 따라 바뀌어도 비관주의 자체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물어본 사람들은 모두 세상이 실제보다 섬뜩하고 폭력적이고 절망적이라고, 즉 더 극적이라고 생각했다. 한스 로슬링이 그에 져서 팩트 플리스에서 한 말이다.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의학기술의 약진, 주식시장의 상승곡선, 사회적 평등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진보를 이룰 수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낙관주의가 비관주의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관주의가 지적인 매력을 풍긴다는 사실은 수백 년 전부터 알려져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40년에 이렇게 썼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남들이 절망할 때 희망을 갖는 인물이 아니라 남들의 희망이 찰 때 절망하는 인물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현자로 추앙받는다. 문제는 왜 그런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비관주의에 끌리는 인간의 성향이 우리가 돈을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는 전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돈 문제에 관한 한 비관주의가 매력적으로 들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 비관주의를 지나치게 맹신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는 본능적인 것이기에 어쩔 수가 없다. 데니얼 카너먼은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존 책이라고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직접적으로 서로 비교하거나 견주어 보면 손실이 이득보다 더 커 보인다. 긍정적 기대나 경험, 그리고 부정적 기대나 경험, 이 두 가지가 비대칭적인 힘을 갖게 된 배경에는 진화론적 역사가 있다. 기회보다는 위협을 더 긴급한 일로 취급하는 유기체는 그렇지 않은 유기체보다 살아남아 번식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외의 경제적 비관주의가 경제적 낙관주의보다 더 쉽고 흔하고 설득력 있어 보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돈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날씨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닥친다 해도 미국인의 92%는 직접적인 위험에 놓이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닥치면 당신을 포함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 주의를 기울인다. 주식시장처럼 구체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식시장의 방향 전환은 미디어를 통해 너무나 크게 홍보된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가정조차 다우존스 산업 평균 수치는 가장 많이 보이는 경제지표 중 하나다. 주식시장이 1% 상승한 것은 저녁 뉴스에 간단히 언급되고 넘어간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1% 하락하면 피처럼 붉은색의 대문자로 뉴스를 보도할 것이다. 이러니 불균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시장이 왜 올랐는지 물어보거나 설명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원래 올라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왜 하락했는지 설명하려는 시도는 늘 있다. 투자자들이 경제 성장률을 걱정하나? 연방준비제도 이 사회에서 또 일을 망쳤나? 정치가들이 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나?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일이 있나? 왜 시장이 하락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은 다음에 벌어질 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걱정하고 스토리를 짜기 쉽게 만든다. 보통은 역시나 같은 내용이다. 주식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이런 내용은 관심을 사로잡을 것이다. 대공황을 촉발시켰던 1929년
주식시장 대폭락 전날 주식을 소유한 미국인은 2.5%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인 대다수는 어쩌면 전 세계가 주식시장 폭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 사태를 지켜보았다. 이게 나의 미래에 대해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인가 하면서 말이다. 당신이 변호사였든 농부였든 자동차 정비공이었든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였다. 역사가 에릭 라우치웨이의 말을 들어보자. 이러한 가치 폭락으로 즉각적인 고통을 받은 미국인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도 너무 가까이서 시장을 지켜보고 이를 본인의 운명에 대한 지표로 간주한 나머지 갑자기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을 중단해버렸다.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는 나중에 이렇게 썼다. 사람들은 발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다. 관심이 있든 없든 당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두 가지 있다. 바로 돈과 건강이다. 건강 문제는 개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지만 돈 문제는 보다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한 사람의 의사결정이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연결된 시스템 내에서 금융 리스크가 보기 드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비관주의자들은 시장이 어떻게 적응해 갈지를 고려하지 않고 미래를 추정한다. 2008년 환경주의자 레스트 브라운은 이렇게 썼다. 2030년이 되면 중국은 하루 9,800만 배럴의 석유를 필요로 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 하루 석유 생산량은 8,500만 배럴이고 이보다 크게 증가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전 세계의 석유 비축량이 바닥날 것이다. 그의 말이 맞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가 동날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경제학에는 이런 철칙이 있다. 극단적으로 좋은 상황이나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예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이 적응하기 때문이다. 브라운의 예측이 나온 직후 석유 업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떠올려보라. 2008년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 가능 최대량까지 근접했고 유가는 치솟았다. 2001년 배럴당 20달러였던 것이 2008년에는 138달러까지 올랐다. 가격이 그 정도까지 올랐다는 것은 석유 채굴이 땅에서 금을 캐내는 것과 같아졌다는 의미였다. 석유 생산 업체들은 인센티브가 극적으로 바뀌었다. 유가가 배럴당 20달러일 때는 굳이 채굴하기 힘든 곳에 있는 석유에 노력을 쏟을 이유가 없었다. 판매 가격이 채굴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나 유가가 배럴당 138달러가 되자 그런 곳도 인생에 다시 없을 노다지가 됐다. 그러나 새로운 수압파쇄 및 수평 채굴 기술이 등장했다. 인류 역사 내내 지구에 비축된 석유량은 거의 변함이 없었고 꽤 오래전부터 우리는 석유 매장량이 큰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 바뀐 것은 경제적으로 석유를 채굴하는 기술이었다. 석유의 역사를 연구한 데니얼 얘기는 이렇게 쓰고 있다. 미국에 있는 석유 매장량의 86%는 발견 당시의 추산량이 아니라 수성된 양이다. 기술 발전으로 매장량이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008년 수압 파쇄법이 본격 확산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만 석유 생산량이 2008년 하루 기준 대략 500만 배럴에서 2019년 1300만 배럴로 늘어났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은 이제 하루 1억 배럴이 넘는다. 브라운이 최고점으로 가정했던 것보다 20% 더 많은 양이다. 2008년에 석유 추세를 추정하던 비관주의자에게는 상황이 당연히 나빠 보였다. 그러나 피로가 모든 발명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잘 아는 현실주의자에게는 상황이 훨씬 덜 무서웠다. 나쁜 상황은 계속 나쁜 채로 남아있을 거라는 가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예측이고 설득력도 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을 굳이 상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쳐주고 사람들은 적응한다. 위협이 크면 해결책이 나올 동안도 똑같이 커진다. 이는 경제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롯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 예측을 내놓는 비관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는다. 진보는 너무 느리게 일어나서 알아채기가 힘들지만 파괴는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무시하기가 어렵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비극은 많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기적은 흔치 않다. 1889년 1월 5일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는 언젠가 인간이 새처럼 날 수 있을 거라는 오랜 꿈을 밀어냈다. 이 신문은 비행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라고 썼다. 필요한 연료나 엔지니어를 탑재한 하늘을 나는 기계의 최소 무게는 300에서 400파운드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게 하한은 분명 50파운드를 크게 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상이 되면 동물은 날지 못한다. 자연은 이 한계에 도달했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을 넘을 수 없었다. 6개월 뒤 고등학교를 중퇴한 오브라이트는 형 윌버를 도와 뒷마당 헛간에서 인쇄기를 뚝딱 만들었다. 형제가 합작하여 만든 첫 번째 발명품이었다. 그 뒤에도 발명품은 계속되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 목록을 꼽는다면 비행기는 적어도 5위 안에 들 것이고 어쩌면 1위일 수도 있다. 비행기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세계대전을 끝냈다. 도시와 시골 사이의 격차에 다리를 놓고 대양과 각국을 이으면서 전 세계를 연결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기나긴 여정에는 흥미진진한 반전이 있다. 두 사람이 비행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 누구도 관심이 없는 듯했다. 프레드릭 루이스 앨런은 1952년에 발표한 미국사 책에서 이렇게 썼다. 몇 년이 흐른 후에야 대중들은 라이트 형제가 뭘 하고 있는지 이해했다. 사람들은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너무나 확신했다. 그래서 1905년 오하이오주 데이톤에서 라이트 형제가 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본 것은 틀림없이 어떤 속임수라고 판단했다. 마치 오늘날 텔레파시 시연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을 법한 생각이었다. 라이트 형제의 최초 비행 이후 거의 4년 반이 흐른 1908년 5월이 되어서야 이들 형제가 하고 있는 일을 취재하기 위해 노련한 기자들이 파견되었고 이들이 보내온 흥분된 속보를 노련한 편집자들이 온전히 믿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세상은 인간의 비행이 성공하였음을 깨달았다. 심지어 사람들은 비행기라는 경이로운 발명품을 이해한 후에도 오랫동안 그 가치를 과소평가했다. 처음에 비행기는 주로 군용 무기로 보였다. 그 다음에는 부자들의 장난감으로 보였다. 그런 다음 아마도 몇몇 사람들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됐다. 1909년 워싱턴 포스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상업용 화물기 같은 것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화물차는 계속해서 그 육중한 무게를 참을성 많은 지구 위로 느릿느릿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5개월 후 첫 화물기가 이륙했다. 비행기에 대해 낙관적인 의견을 갖는데 수년이 걸렸던 것과 기업 부도와 같은 비관적 요인에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관심을 기울이는지를 비교해보라. 대규모 전쟁은 또 어떤가? 비행기 추락은 또 어떤가?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가 처음으로 언급된 사례 중 하나는 1908년 토머스 셀프리지라는 육군 중위가 시범 비행 중 사망했을 때였다. 몸짓을 불리며 성장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파괴는 단 몇 초, 단 한 차례 실패로도 일어난다. 그저 순간적인 자신감 상실로도 일어나는 것이 파괴다. 비관주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쉬운 이유는 따끈따끈한 최근 이야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반면 낙관적 이야기는 역사와 발전을 길게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잊어버리기가 쉽고 조각을 맞추기도 어렵다. 의학의 발전 과정을 보자. 작년 한 해를 살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년을 살펴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난 50년을 살펴보면 대단한 것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1965년 이후 심장질환으로 인한 표준화 사망률은 70% 이상 감소했다. 심장질환 사망자가 70% 감소했다는 것은 매년 50만 명의 미국인을 구한다는 뜻이다. 애틀랜타 전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이 매년 목숨을 구한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나 이런 발전은 더디게 일어나기 때문에 테러나 비행기 추락사고, 자연재해 같은 빠르고 급작스러운 손실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지 못한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일주일에 5번씩 매주 닥친다고 해도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많은 관심이 집중됐을까. 다친다고 해도 지난 50년간 심장질환 감소로 구해낸 목숨에 미치지 못한다. 똑같은 것이 비즈니스에도 적용된다. 어느 제품이나 어느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 반면에 실패는 하루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6개월간 주가가 40% 하락한다면 국회 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6년간 주가가 140% 오른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 커리어의 경우 명성을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그 명성은 이메일 한 통으로도 파괴될 수 있다. 잠깐의 비관주의는 삽시간에 퍼질 수 있는 반면 강력한 동인을 가진 낙관주의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투자를 할 때는 성공의 대가, 기나긴 성장 도중에 발생하는 변동성과 손실. 투자를 할 때는 성공의 대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004년 뉴욕타임스는 스티븐 호킹 박사를 인터뷰했다. 호킹 박사는 21살에 운동신경 세포병에 걸려 온몸이 마비되고 말을 할 수 없게 됐다. 컴퓨터를 통해 호킹 박사는 비전문가들에게 책을 팔게 돼서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늘 이렇게 명량하십니까? 기자가 물었다. 21살 때 나는 기대치가 0이 됐습니다. 이후로는 모든 게 보너스지요. 그가 답했다. 모든 게 잘 될 거라 기대하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리라. 실현되더라도 별 감흥이 없게 된다. 비관주의는 기대치를 낮추고 실제로 가능한 결과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결과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어쩌면 그래서 비관주의가 그토록 매혹적인지도 모른다. 모든 게 잘 안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게 사실이 아니었을 때 반갑게 놀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적으로 생각할 만하다. 6개월간 주가가 40% 하락하면 온 미디어에 빨간불을 켜주고 사람들은 크게 동요한다. 하지만 6년간 주가가 140% 오르면
아무도 눈치조차 채지 못한다. 이것이 비관주의의 늪이다.